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회원들과 함께하는 넷플릭스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팩스가 좋아! 팩트체크 완료. 탐사보도팀 아르곤. 넷플릭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해요.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 90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련의 홍보 콘텐츠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수박. 네. 오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4일이죠. 민원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현직 정치인들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이 위법이다라는 취지로 심의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이죠. 그날 심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임동준 활동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혹시라도 저희가 이전 미디어 탈곡기 방송에서도 임동준 활동가와 함께 다뤘었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의 요청을 넣었던 방송은 총 3개였습니다.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 그리고 채널A의 김진의 돌직구쇼, 그리고 KBS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김경래의 최강시사였는데요. 해당 방송은 진행자들의 휴가 기간 동안 특별 진행자들을 섭외했는데 이 중에 현직 정치인 일부 있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6월 29일부터 5일간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 고민정, 하태경 국회의원, 그리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왔고요.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패널로 자주 출연했던 조응천 국회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김경래의 최강시사 제작진이 일일 진행자로 섭외했던 현직 정치인들이 일부 있었는데요. 홍익표, 윤영석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었고 이분은 정당법에 걸리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원래는 출연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논평이 나오고 나서 출연을 안 했죠. 네,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KBS가 공지를 했던 인물인데 저희가 논평을 내고 나서 급하게 섭외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무리 일시적이더라도 이 현직 정치인들이 방송 진행자를 맡게 되면은 균형적인 자세로 방송을 진행하기 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련이 지적을 한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저희가 좀 우려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7월 23일 방송에서 패널의 발언에 직접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날 대담 주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진행자인 조응천 의원이 여당의 국토위원회 위원 간사여서 비판을 받는 좀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책 이해 당사자가 사회를 보면서 대담 토론을 이끌어가고 좀 반박까지 나선 모양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적절한 방송인 게 아니라 네. 심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방송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보면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조항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제4항을 보면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선출된 자, 이게 이제 국회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죠. 이런 인물이 보도 프로그램이나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진행자로 부르지 말아라라고 법으로 박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면으로 위배를 했고 그래서 민원련이 심의 요청을 넣었는데요. 앞서 살짝 언급해드렸지만 9월 9일에 이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죠? 이 결과가 굉장히 황당하게 나왔는데요. 결과를 약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짚어볼 게 이 방심위와 방통위의 차이점을 먼저 좀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와 방심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저도 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들어와서 민망하지만 물어봤어요. 방통위랑 방심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이러고 물어봤었는데. 네. 일단 성격 자체가 다르고요. 방통위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이고 네. 방심위는 민간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성질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물론 이 둘이 원래는 합쳐져 있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합쳐져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두 개를 이제 분리를 시켜놔서 네. 방통위 같은 경우는 정책이나 규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방심위는 말 그대로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희가 논평 같은 걸 발표를 하면 이 방심위를 비판하는 논평인데도 방통위 뭐하냐 이래라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달리거든요. 방통위가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 방심위 내용에선 조금 부적절하게 달리는 내용인 거죠. 네, 물론 방통위도 욕을 먹을 만한 지점들이 꽤나 있긴 그쵸, 합니다만 그쵸. 방심위를 비판하는 논평이나 지적에서 네. 방통위를 언급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네. 이 둘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먼저 좀 짚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방심위는 방송 심의를 하는 방송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기구인데 방심위가 어떻게 심의를 하고 있느냐 요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심의. 본인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방송들을 찾아서 방심위가 직접 찾아서 네. 이 방송은 문제가 있어 해서 심의를 내는 경우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저희처럼 민원을 접수하면 그 민원을 가지고 심의하는 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연히 비중은 민원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비중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민원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 이 민원이나 본인들이 인지했을 때 이 심의를 하는 심의의 제재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네. 크게는 또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지도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법정 제재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중에 딱 들어도 단어가 법정 제재가 훨씬 세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도 더 센데 문제는 행정지도가 얼만큼의 위력이 있느냐. 뭐 행정지도를 1개 받은 방송사, 행정지도를 1000개 받은 방송사, 이 두 개 방송사가 만약에 재승인과 재허가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어느 방송사가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인가?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맞춰보시죠. 행정지도가 1개인 방송사가 불리할까요? 100개인 방송사가 불리할까요? 1000개인 방송사가 불리할까요? 저 답 아는데 맞춰도 돼요? 네, 맞춰주시죠. 전에 임동준 활동가가 설명해줬던 거를 생각해보면 행정지도는 한 번을 받든 1000번을 받든 상관없이 재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오, 김나래 네. 발전했어. 행정지도는 몇 번이 누적돼도 재승인과 재허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심위가 행정지도를 많이 내린다고 한들 방송사들이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법정 제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승인과 재허가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네. 문제가 되는 방송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벌점 누락이 되고요. 네. 벌점 누락이 아니라 벌점이 쌓이는 누적이 거죠. 되죠. 네, 누적이 되고요. 그래서 법정 제재를 내리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재 수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데 네. 행정지도에는 권고와 의견 제시가 있고요. 네. 이 내용들은 보더라도 단어의 의미가 약하잖아요. 약합니다. 반면에 이 법정 제재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주의, 그다음 경고가 있고 관계자 징계나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 뭐 네. 이게 있고요. 그리고 가장 센 경우가 과징금이 있습니다. 벌금을 내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오늘 사실 행정지도와 법정 제재까지만 알고 들어가도 이 뒤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번 이 문제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심의 결과가 황당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한 이유는 이렇게 방심위가 지적하고 있는 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에도 네. 행정지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 재승인 문제라든지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결과를 받았다 이렇게 제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행정지도 중에서도 뭘 받은 거죠? 행정지도 중에서도 권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약한 수위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네, 의견 제시가 뭐 더 미치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권고도 그렇게 막 정말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을 했을 때 저는 권고를 내리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절대 센 지도가 아닙니다. 이 네. 제재 수위가 아닙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법적 근거가 다 있어서 저희가 넣었던 거잖아요. 근데도 왜 이렇게밖에 결과가 안 나오는지 솔직히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 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이 사실 공개가 다 되고 네. 그 현장에도 기자들하고 뭐 저희도 신청을 하면 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누구든지 가서 들으실 수 있는데 네. 그날 나왔던 몇 개 발언들이 근거를 딱 보여줬어요. 왜 심의가 이렇게 됐느냐라는 게 좀 드러나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발언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네. 실제로 이 심의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일부 심의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첫 사례이고 휴가 기간 중에 빚어진 일이다. 처음부터 법정 제재를 내리면 예고 없는 충격이 될 수 있다. 방송사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행정지도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되게 쓸데없이 이해심과 배려심이 넘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방송사가 큰일 난다 이러면 우리가 법정 제재 내리면 방송사에서 큰일 난다. 충격을 받는다.
안 된다. 정면으로 위반했지만 법정 제재를 내리면 충격을 받으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행정지도가 결정이 된 겁니다. 아이고, 매번 제가 언론계 그 보도 가이드라인 같은 거 볼 때마다 이거 그럼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방심위에서도 지금 이런 거를 좀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나가면서 들었던 말로 첫 번째라서 처음이라서 이렇게 권고를 주자라고 했던 이야기가 이번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에 네. 그 노회찬 의원이 사망했을 당시에 TV조선 보도본부 한 라인이 시신이 이송되는 그 앰뷸런스를 생중계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근데 찾아보면 TV조선 보도본부 한 라인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TV에서도 똑같은 유사한 장면이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개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고 당연히 심의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방심위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생중계를 했지만 심의 규정이 미비하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내리겠다. 네. 라고 해서 행정지도가 나왔습니다. 이때도. 네. 당연히 행정지도가 나오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시신 이송을 생중계했지만 행정지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냥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방송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예요. 네, 2018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상파 3사하고 MBN, YTN이 뉴스에서 종합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 모친이 사망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모친의 시신이 담긴 네. 그 영상을 또 그대로 내보냈어요. 문제가 한 번 더 이어진 거잖아요. 그쵸. 2018년에 만약에 법정 제재를 내렸으면 과연 2019년에 이런 방송이 그대로 방송이 됐을 것인가. 전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방송사들이 법정 제재를 안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종편 같은 경우는 재승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그쵸. KBS 같은 경우도 법정 제재를 받게 될 경우에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모두가 다 피하려고 하는 게 법정 제재예요. 네. 그래서 초장부터 세게 잡아야지 다음에는 방송사들이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네. 경각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2018년에 한번 발생했던 문제가 행정지도를 내렸더니 2019년에 또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2019년에는 반복이 됐으니까 세게 내렸느냐, 제재를. 아닙니다. 2019년에도 또? 이 방송사들이 행정지도를 받았어요. 아이고. 왜 행정지도를 받았느냐? 초유의 사태다. 이런 적이 없었다. 대통령의 모친이 사망한 적이, 현직 대통령의 모친이 사망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행정지도를 내리겠다. 매번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줄 거면은 뭐하러 그거를 심의를 합니까? 저는 존재 네.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결국 이렇게 행정지도를 반복해서 내리니까 저희가 그때도 전달을 해드렸지만 네. 2020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을 하니까 또 결국 시신이 담긴 영상들이 나왔어요. 그쵸. 블러 처리가 됐건 어떻게 됐건 그 하지 말라는 걸 또 한 거거든요. 네, 없는 것이죠. 네, 임동준 활동가가 이제 2018년 노회찬 의원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사망 2019년에 있던 사건들 다 초유의 사태였고 이런 게 처음이니까 방송국들도 놀랐을 거야라고 하면서 좀 다 행정 지도를 내렸던 그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근데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임동준 활동가가 말해준 방심위위원들 발언들을 보면은 프로그램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이해 충돌이 발생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임동준 활동가는 이 발언을 두고 방송은 봤니? 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논평에서 방송은 반이라고 쓰진 않았고요. 조금 더 고상한 용어를 하지만 썼습니다. 네. 본질적인 뜻은.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요. 이게 실제로 심의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이해 충돌이 발생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근거가 너무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그렇죠.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조응천 의원 얘기도 좀 그렇고요. 사실 이런 식의 문제가 그러니까 정말로 심의위원들이 방송을 보고 와서 심의를 하나 하는 문제가 처음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전에 냈던 방심위 회의록을 분석한 보고서나 이런 류의 심의를 가지고 쓴 보고서들을 보면은 심의위원들이 정말 방송을 봤는지 의구심이 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방송 내용에 뻔히 다 나오는 거를 의견 진술을 하러 이제 온 방송사 관계자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러니까 이건 방송을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이런 방송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방송이 그런 방송을 했다던가 이런 방송을 하면 문제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방송에는 그 내용이 없다던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그래서 이거는 심의위원이 방송을 보고 왔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다 혹은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다 수준의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 심의 회의록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데 근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앞서 언급한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7월 20일 방송, 23일 방송을 보면은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오잖아요. 진행자로 나오는데 네. 이분이 앞서 언급드렸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입니다. 네. 그냥 위원회의 상임위원도 아니고 간사예요. 네. 간사인데다가
진행을 하다가 이 부동산 얘기, 정책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당 국토위 간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당사자거든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인데 내가 당사자인 얘기를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라는 걸 내 입으로 털어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경우는 6월 29일 방송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진행자로 나왔는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 네. 대선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선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6월 29일 방송에서 뭘 다뤘냐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출마 여부를 가지고 떠들었습니다. 난 대선 나가겠다라고 화관을 한 사람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를 가지고 떠든 거예요. 이것도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진행자가 자기가 당사자인 문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 이게 아무런 이해충돌이 발생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방송을 안 봤거나 방송을 안 봤으면 심의위원으로서의 본인이 할 일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방송을 봤는데 이걸 못 발견했다. 내가 느끼지 못했다. 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방심위는 습관적으로 권고 내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권고 내리는 게 습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저희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방심위의 안건으로 상정된 10개 방송사의 네.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 심의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요. 네. 총 407건이 이제 심의에 올라왔는데 네. 그중에서 법정 제재가 43건이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은 10.3%, 10.6%였고요. 그럼 약 90%는 그 중에서 이제 90%는 어떤 결과였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제재가 내려진 경우가 있었고 아닌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반대로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272건이 나왔어요.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66.8%입니다. 네.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 이상은 행정지도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행정지도 같은 경우 특히나 행정지도 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권고가 네. 비율로 따지면은 42.5%입니다. 아. 권고는 엄청나게 하는 거죠. 173건이 무려 권고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심의에 들어가면 10개 중에 6개 이상은 행정지도가 나오고 네.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권고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었고, 일단 법정 제재가 나오지 않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법정 제재가 나오지 않고 권고 수준에 머무른다면은 실제로 저는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좀 반복이 될 것 같다.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 온 거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결과가 반복이 되다 보면 솔직히 시민 입장에서는 방심위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거나 좀 옳은 제재를 내려주겠다라고 믿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을 만든 또 방송국 사람들은 그 은어가 있잖아요. 정장 입는다, 넥타이 맨다, 그런 은어로 네. 이제 방심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들이 과연 제작에 있어서 조심하시기보다 이제 좀 이번에도 봐주겠지라고 마음을 좀 안일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류의 방송사들이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느냐도 있지만 이번 이 결정이 굉장히 문제인 이유는 방심위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심위가 심의를 내리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인지심의와 민원 접수 심의가 있는데 인지심의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경래 최강시사가 작년에도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네. 휴가 기간에 진행자를 현직 국회의원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는데 이번에만 어떻게 걸려가지고 이번 것만 심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심지어 그렇다는 그것도 얘기는 인지 심의가 아니라 저희가 민원을 넣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심의를 네. 본 거니까. 민원 접수 심의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에 방심위가 인지 심의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그쵸. 대해서. 심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방송을 인지 심의를 못한 거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러면 방심위가 못해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쳤었다라는 사과를 하고 가든지 혹은 우리가 놓쳤는데 김경래 최강시사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을 작년에도 위반했고 올해에도 위반했다. 이거는 관련 규정에 대한 어떤 제작자의 입장에서 관련 규정을 전혀 인지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더 센 제재를 내리든지 이게 상식적인 순서잖아요. 근데 방심위가 결국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이게 다 덮인 거예요. 그쵸. 방심위가 잘못한 것도 사라진 거거든요. 인지심의를 했어야 하는 걸 놓친 것도 사라진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이 나서가지고 방송사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행정지도를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가 방심위가 어디에 어떤 관점으로 이 심의를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공정한 방송과 이 방송의 제대로 된 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방송사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물론
꼭 여기서 이 방송에 짚고 가야 되는 건 규제 만능주의는 저희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을 뭐 제재를 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더 틀어막고 이러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저희가 지적하는 건 규제 만능주의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규정을 어겼으면 그거에 맞춰서 제재를 내려야 한다라는 건데 네. 방심위는 그것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실은 TMI지만 저희가 이제 짚었던 3개 방송 중에 제가 좋아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안타까웠거든요. 김진애 돌직구쇼인가요? 저기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건가요? 네. 네, 하여튼 뭐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청취자들에게 좋은 방송을 해주는 것과 별개로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 것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방심위도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올해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권고를 내린 거다 보니까 과연 다음번 라디오 진행자들이 또 이제 휴가를 가게 됐을 때 그때 또 진행자를 누가 부를 것인가? 저는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하면서 앞으로 좀 이런 문제가 특히 제가 좋아하는 방송에서 다시 이런 문제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그냥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것도 심의에 관한 내용인데 최근에 임동준 활동가 업무 내용 중에 보면은 심의 넣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뭐 채널A, TV조선과 좀 관련이 있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심의는 저희가 종편을 모니터하면 네. 문제 있는 그 발언이나 방송에 대해서는 다 넣고 있기 때문에 뭐 TV조선과 채널A라고 해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심의를 넣는다 뭐 이런 목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있는 방송에 대해서는 심의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는 계속은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물론 저희가 넣었던 심의는 아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게 정경심 표창장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의혹을 보도를 하면서 네. 진중권 전 교수의 SNS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용한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프로그램들이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정치데스크였는데 자주 등장하는 프로그램들이죠. 네. 저희 방송에서. 네.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11월 19일에 방송에서 이런 이 문제를 보였다라고 해서 이제 법정 제재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네. 의견 진술이라고 해서 법정 제재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들 불러다 놓고 니네 왜 이런 방송했어? 라는 걸 이제 청취하는 절차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론을 좀 들어보는 건가요? 그렇죠. 변론을 들어보는?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의견 진술 절차인데 그 절차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절차가 지금 이 심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TV조선이 올해 법정 제재를 5건 맞았습니다. 그 5건의 의미는 재승인 조건이 그쵸. 걸린다라는 거죠. 그쵸. 재승인 조건에서 방통위가 분명히 TV조선에게 오보막말 편파를 가지고 법정 제재를 5건 이하로 유지하라라고 네. 했는데 이미 올해 5건을 맞았고 만약에 이 사안이 법정 제재로 이어진다면 TV조선은 6건이 됩니다. 그 의미는 재승인 조건을 위배하는 행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채널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법정 제재가 지금 건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정치데스크와 김진애 돌직구쇼가 다 맞는다라는 네. 가정을 하고 그리고 채널A 같은 경우는 이 이전에도 객관성 조항이 하나가 더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까지 위배할 경우 채널A도 6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재승인 조건부 통과였기 때문에 이번 게 다 5건을 초과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 또 걱정되는 게 앞에서 저희 계속 권고만 줬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해가지고 또 걱정이 되거든요. 의견 진술은 약간 다릅니다. 의견 진술은 말 그대로 불러놓고 듣는 거기 때문에 네. 행정지도는 사실 심의위, 소위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위원들이 그냥 이거는 행정지도를 내려도 됩니다라고 네. 하면은 바로 의결을 해서 낼 수 있는데 의견 진술로 가게 되면은 일단 의견을 청취하고 법정 제재를 내리는 구조는 소위에서 결정하지 않고 전체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방통심의위 전체 위원들이 다 들어오는 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도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법정 제재를 소위에서 의견을 냈는데 전체 회의에서 행정지도로 낮춰진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일단 의견 진술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거는 법정 제재의 수순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겠네요. 이런 또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오늘 임동준 활동가가 잘 설명해줘서 전 앞으로 방심위와 방통위를 잘 구별할 것이고 방심위도 인지 권고? 인지 뭐였죠?
인지심이랑 민원 접수심의였죠. 네. 아주 잘 구분해서 앞으로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이해하고 어떨 때 방통위가 잘못한 것이고 네. 방심위가 잘못을 한 것인지 구분을 해서 비판을 해줘야 한다. 네, 구분을 해서 적절하게 비판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동준 활동가 오늘 이야기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실은 임동준 활동가 나오면 항상 제가 노래를 물어보는데 안 물어봐서 마지막 마무리 좀 소감 이야기하면서 노래 좀 물어볼게요. 오늘은 무슨 노래 가져오셨죠? 네, 오늘은 제가 타블로 피처링 나얼의 에어백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사실 이 심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 굉장히 분노하면서 논평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의미가 있는데 방심위가 거의 방송사들의 에어백이 됐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논평을 쓰다가 나한테도 이런 에어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지칠 그러니까 때가 사실 있죠. 저희 같은 시민단체는 목소리를 내는 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법이나 제도에서 정한 권한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방송사 잘못됐어, 이 방송사들 제재, 법정 제재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방심위는 그런 권한이 있는 기구예요. 실제로 영향을 줘서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기구거든요. 근데 주체가 될 수 있는 기구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일단 들었고 네. 내가 도대체 이렇게 일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인가 하는 또 의구심이 들었는데 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지 조금씩이라도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에어백을 골라온 이유는 꼭 방심위원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숙연해졌지만 오늘 방송은 그래도 기분 좋게 임동준 활동가 오랜만에 방송 진행했으니 마무리를 해보고요. 댓글 읽고 방송 끝내보겠습니다. 저희 899회 의료계 집단휴진 신문보도 기승전 정부 비판부터 근거 없는 시민단체 특혜 프레임까지라고 해서 박채린 활동가하고 진행했던 방송이었는데요. 이 방송에서는 이제 신문 보도가 어떻게 지금 집단휴진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이야기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신문 방송 종편 모두 다 코로나 시국에서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진들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보도는 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뭐 정부 비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허위 내용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를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댓글 읽어봐드리죠.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박채린 활동가님은 참 차분하게 말씀하셔요. 옆에서 불나도 지금 피하면 되지 그러실 듯해요. 네, 벌써 899회군요. 시간 참 빠르네요. 내일 900회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900회 방송에서 실은 도서를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게 조선동화 100년을 말하다라고 해서 최악의 보도 100선을 꼽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선동화는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많이들 이벤트 참여 안 해주셨는데 참여해주시는 분들 최대 10명까지 제가 책을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책이랑 뭐 가능하다면 저희의 스티커 뭐 이런 것도 같이 보내드리려고 하니 여전히 좀 그 방송에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두정님이 25분 26초가 킬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날 방송에 집단휴진 문제를 본인도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해서 박진솔 활동가가 청취를 하고 있다가 이제 카메라를 확 돌려가지고 얼굴 잠깐 보여줬거든요. 재밌으니까 한번 그 방송 딱 25분 26초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수호님은 미날렌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최근에 그 윤석열 총장 감찰 요청하는 내용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제 관련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는 시민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는 오늘 임동준 활동가하고 진행했고요. 내일은 공시영 활동가하고 함께 전교조 대부분 판결에 관련한 언론 보도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할게요. 지금 방송할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민활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에 정말 가고 싶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제가 왜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팀 활동가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나도 백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없죠.
저기 터트리는데 성공하셨나요? 은주님을 터트려도 저 카메라에 들어가겠다. 저거 NG에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내 NG가 사라진다. 그건 아니야.